안녕하십니까. 자, 입문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입문서에 나와 있는 계약 강론 임대차까지 기본 개념하고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프린트로 입문서에는 프린터가 없어서 기본서에는 있는데 입문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가지고 민사특별법 6문제가 나오고 5개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뺀 나머지 4가지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법에는 어떤 내용에 들어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왜 뺐냐? 집합건물법은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그 기본서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만 몇 가지 체크하고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 중에서 양이 제일 많아요. 양이 제일 많고 조금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뭐 2문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자주 나오는 지문 몇 개 하고 조문 몇 개 하고 중요한 판례 몇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시험에 맞출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특히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조문과 판례의 내용만 몇 가지 확인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없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1월 달부터 몇 가지 체크해 드리는 거 위주로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가지고 나머지 집합건물법은 뺀 나머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민사특별법 4가지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요,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2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난주에 봤던 민법의 임대차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임대차에 있는 내용하고 주임법과 상임법에 있는 내용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주임법, 상임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민법에 임대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별법을 2개를 왜 만들었을까? 이게 법의 제정 목적이 되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만든 이유, 그 제정 목적으로부터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가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첫째, 대항력 부여가 아주 어렵죠.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대항력은 621조 임차권 등기하고요, 622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 2가지 경우에만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부여하지 않는 대항력을 부여해서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신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존속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기간 보장이 없어요.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려면 최단 존속기간을 규정해야 되는데 민법상 임대차에는 최단 존속기간 없고 최장 존속기간도 없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따로 만들어서 이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이라든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 이걸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민법상 임대차에는 보증금 회수장치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이 보증금 회수장치를 만들므로써, 규정함으로써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보증금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주임법, 상임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 외에 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든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등등을 만들어서 별도의 보호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 세 가지가 핵심적인 보호장치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와 있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하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구조 자체는 똑같습니다. 구조 자체는 똑같은데 그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를 잘 잡아두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다른 게 어디 있는가, 다른 부분이 뭔가 조문을 규정하고 있을 때 그 조문의 규정 중에서 다른 부분이 뭔가 요거를 좀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 중에서 주거용 건물, 이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전체가 주거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가 주거용 건물인데 그 중에 전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차했던, 일부만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했던 그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에는 없는 특별한 예를 규정함으로써 특례,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 요거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요 공민이 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주택이라고 부르죠. 주택인지 아닌지는 실지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고요. 그 건축물 대장에는 그 건물의 용도가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 대장과 같은 공적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여기서 주거용이란 건 의, 식, 주가 이루어지는 생활공간, 요걸 말하게 됩니다. 의식주가 이루어지는 생활공간, 요거 가지고 주거용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디에 적용되는가, 적용 범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적용 범위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물적 적용 범위라고 해서 객체가 뭐냐의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이란 게 도대체 뭐냐, 요 객체의 문제가 물적 적용 범위고요. 인적 적용 범위라고 해서 임차인이 누군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임차인이 누군가.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려면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적용 범위란 적용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프린트를 보면 첫 번째 물적 적용 범위라고 돼 있죠. 반가로 1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자, 이때 주거용이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건축물 대장과 같은 공적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로 판단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건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지만 대법원이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한다.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의식주와 같은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의식주와 같은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주거용이기만 하면,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 2번 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주거용 건물이라면 일부는 주거용으로 일부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주임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건 나중에 보증금 회수와 관련해서 이 보증금 회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 그 경공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때 주택의 경공매 대가뿐만 아니라 대지의 경공매 대가로부터도 보증금을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택의 대지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아무리 주거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대표적인 게 숙박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야관이나 호텔의 숙박계약 같은 것들. 자, 네 번째. 미등기 전세라고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이거 특수한 임대차라 그랬죠. 제가 전세권에서 말씀드릴 때 특수한 임대차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물적 적용 보면 한 4가지 정도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반가로 4. 요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인적 적용법인데요. 일단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그랬죠. 자, 이때 국민은 민법에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어요. 민법상 국민은. 그런데 법인은 주거 생활이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만 주임법이 적용이 되고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겠죠. 법인은 주거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가로 2번 인적 적용이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차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주택 양수인에게도 주택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얘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죠.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동그라미 1번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2개가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예컨대 서울도시공사 같은 경우 이런 공사 등이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예외적으로 법인이 적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죠. 갑소유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임대를 해서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이 무주택 서민 입주자라고 하죠. 입주자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이 입주자가 아닌 법인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똑같은 구조가 중소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 직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경우에 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갖도록 이렇게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범위, 인적 적용범위, 물적 적용범위로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가장 기본이 된 보호장치가 대항력 부여입니다. 자, 이 대항력의 뜻이 뭔가를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원래 대항력이라는 건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이죠.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주택이 설령 양도가 되더라도 주택 임차인은 그 주택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이게 대항력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법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택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 양수인 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봐요. 따라서 어른 병에게 임차인은 주택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보증금 반환 의무도 주택 양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 병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기간 동안 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대항력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페이지 3번 대항력 등의 양가로 1번 대항력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주택 양수인이나 경락인 등 주택의 신소유자에 대해서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신소유자에 대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보증금 반환도 주택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이 있죠. 주택 임차인은 민법상 621조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원래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겼죠. 근데 그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민등록은 주로 전입신고를 통해서 옮기겠죠. 전입신고한테 주민등록한 걸로 봅니다. 어쨌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가? 인도 및 주민등록한 다음 날 대항력이 취득되는데요.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대항력 부여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보호장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보증금 요것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다고 했죠. 보증금 회수. 자, 첫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될 때 임대인이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첫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주택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 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는 것을 동시이행 관계로 만들어 놨어요. 두 번째, 끝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임의 경매는 신청할 수 없고요.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임의 경매는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가 신청한 게 임의 경매고요. 일반 채권자들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강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집행권원이 뭐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소송의 승소 확정 판결문. 그래서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고, 먼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강제 경매 신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2페이지 하단에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따위를 집행 권한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때 강제 경매 신청하는 것을 집행 개시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게 동생관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려면 주택을 반환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동생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은 특별한 규정을 둬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집행 개시할 때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와 비스무리한 집행권한에 따라 주택을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강제 경매 신청이 집행 개시인데, 이때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 반대 의무가 뭐예요? 주택을 인도하는 거죠. 반환하는 거죠. 이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즉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도 집행 개시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이 민사집행법에서 경매가 되거나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의해서 공매가 되는 경우 그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냥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걸 말합니다. 양가로 2번. 대항요건,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플러스 계약 증서상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차인은 요게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 요건.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공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까지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요거는 첫째,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변제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아무한테나 인정을 안 해줘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임차인의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요거를, 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를 소액보증금 이렇게 보통 불러요. 자, 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와 관련해서 기준이 4단계가 있죠. 어쨌든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3페이지로 가면 네 번째 줄에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의 범위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서 보증금 기준이 4개가 나와 있죠.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암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 서울에서 주택임차인의 경우에 그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1억 1천만 원 이하 임차인만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억 1천만 원 이하 임차인,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내가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야. 그러면 요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니까 그 보증금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보증금 중 일정액만 일정액 한도. 이게 또 기준이 4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 임차인에 대하여 그 보증금 중 3,700만 원까지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4단계는 나중에 암기하시고 아 이런 게 최우선 변제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요건이 2가지예요. 보증금이 일정이 이하여야 되고요. 이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되면 법원은 이 경매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경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 경매가 개시가 되면 그 주택 등기부에 이 주택에 경매가 개시됐다라는 사실이 등기가 돼요. 그게 경매 신청 등기입니다. 그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2가지 요건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임차인이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2번째 요건이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맨 위에 있죠.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요건이라고 해서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은 나중에 암기하자 그랬죠. 자, 6번째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요. 주택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주택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기간 만료 등으로 주택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주택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순간 주택을 반환하게 되죠. 주민등록도 다른 곳에 옮기게 되죠. 그럼 대항요건이 사라져요. 대항력이 사라져. 대항력이 사라지면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 등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그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로만 기존 주택의 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의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을 임차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요건이 요거예요. 기간이 만료되는 등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어디다 신청하는가?
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요. 자, 이때 이 지방법원은 그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받아주는 걸 인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방법원이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요. 항고. 만약에 법원이 이걸 받아주게 되면 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각하는 경우에 항고하면 되는 거고요. 받아주게 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함으로써 임차권 등기가 되고요. 임차권 등기가 되면 설령 전출을 하더라도, 전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대항요건을 상실하는 거죠.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존속하게 됩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의 취지가 됩니다. 6번 임차권 등기명령 양가로 1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3. 만약에 지방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경료가 되면 그 효력, 반가로 1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라고 돼 있죠. 네 번째 줄에. 대항력권을 상실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출을 하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전출하더라도 그 임차권 등기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요 정도로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요런 제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만들어져 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요 정도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가면 세 번째 보호장치, 존속기간 보장이 있죠. 자, 이 존속기간 보장과 갱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민법상 임대차를 하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으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인의 존속기간을 첫째,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고요. 몇 년 넘지 못한다 이건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 기간을 뭐 20년으로 해도 되고 30년으로 해도 되고 40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어요. 최단기간을 규정해 놨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7번에 존속기간에 이렇게 돼 있죠. 반가로 1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기간은 2년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실 거, 주택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3년입니다. 2년 아닙니다. 3년으로 정하면 3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본다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첫 번째고요. 요거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주택 임대차 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으로 정했을 때 요때 임차인만은 임대인은 안 돼요. 임차인만은 1년이 유효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임대인은 꼼짝없이 2년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한번 봅니다. 반가로 1번.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그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거기다가 뭐 임대차가 종료됐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을 본다. 뭐 이런 조문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기억하시고 요거를 오늘 꼭 기억합니다. 최단기간 규정. 그 다음에 갱신이 있어요. 자, 첫째가 약정갱신이 있죠. 당사자들이 합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자, 두 번째가 법정갱신이라고 묵시의 갱신이 있어요. 법정갱신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갱신한 것으로 간주. 이게 법정갱신이죠.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을 한 건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법정갱신, 묵시갱신이라 했습니다. 자,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의 요건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요 사이, 4달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간이 끝나기 2달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가겠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주택임대차 법정갱신의 요건이 됩니다.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임대인의 경우에는 요 4달 동안 통지하지 않은 경우고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2달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언제부터는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따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네 번째 줄 임차인이 끝나기 2달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요 경우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요게 법정갱신 요건입니다. 그러면 요걸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 법정갱신을 저지하려면 요 사이에 통지를 꼭 해야 돼요. 2달 전부터 6달 전 요 사이에 꼭 통지를 해야 돼요. 반면에 임차인이 법정갱신을 저지하려면 적어도 2달 전까지는 나가겠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법정갱신이 저지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4달 동안 아무 소리 안 했거나 임차인이 2달 전까지 아무 소리 안 한 경우, 요 경우에 법정갱신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4달 동안 아무 소리 안 했고 임차인도 2달 전까지 아무 소리 안 해서 갱신이 되는 경우, 그 효과, 일단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걸로 봐요. 일단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간은 또다시
2년이 돼요.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한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 임차인도 2년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기간은 2년인데 임차인만, 임대인은 안 됩니다.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가겠다 할 수 있어요. 기간이 2년이 되는데 법정갱신의 경우,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의 경우에 기간은 2년이 되는데 따라서 임대인도 2년 보장해 줘야 되고 임차인도 2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다만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나가겠다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는 해지가 되도록 요렇게 해놨습니다. 요것도 조심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정갱신 반가로 2번을 보면 존속기한은 2년으로 본다. 반가로 3번을 보면 다만 기간은 2년으로 보되 다만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조심하실 거 임대인은 해지 통지 못합니다.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4번은 주택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2회분입니다. 그러면 법정갱신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요게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입니다. 그런데 올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하나 추가했죠.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요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있던 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신설을 했습니다. 주택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그 양가로 3번이죠. 자, 요 갱신 요구권은요. 주택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때 임대인은 두 갈래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합니다. 갱신해 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갈래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강제적인 건 아니고 반강제적인 거. 자, 주택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두 갈래로 간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요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거를 9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그래서 5페이지를 보면 박스 안에 9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사유 중에서 8번에 있는 거 8호. 요거는 상임법이 없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있고요. 그걸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상임법은 8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주임법은 9가지를 규정해 놨어요. 다른 게 하나가 8번입니다. 8번. 8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임법에는 없어요. 상가건물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가건물은 꼭 8호가 없어요. 8호가 없어요. 어쨌든 8호 기억하셔야 됩니다. 8호. 임대인이 임차인이 갱신 요구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직접 살 거다. 내가 직접 거주할 거다. 이런 사유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1호 기억합니다. 2기 이상 차임 연체 시. 상가 건물은 3기 차임 연체라고 되어 있고요.
주임법은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 임차인이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 중에서 2가지는 꼭 기억을 합니다. 오늘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하고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8호 사유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절할 수 있다. 만약에 거기 5페이지에 있는 거절 사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을 못하죠. 거절을 못하니까 갱신해 줘야 되겠죠. 자, 요 경우 거절을 못하면 갱신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못하지요. 그럼 갱신이 됩니다. 그 효과, 갱신의 효과. 반가로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조건은 이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동일 조건인데 요게 법정갱신과 다른 점입니다. 법정갱신과 다른 점. 차임이 보증금 많은, 기존의 차임이 보증금 많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해서 갱신이 된 경우에 법정갱신과 마찬가지로 일단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다. 단 법정갱신과 다른 점, 차임이 보증금 많은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요건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기간은 2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보되 또다시 임차인만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 갱신 요구에 의한 요건과 효과, 요거를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하고요, 갱신 요구권에 의한 요건과 효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1회 하나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라는 걸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상가 건물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이렇게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주택 임대차의 갱신 요구권은 기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회 하나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자, 정리합니다. 존속기한 및 갱신,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꼭 기억하시고, 갱신과에서 3가지 갱신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요건과 효과, 요거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문이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법정갱신에 의한 효과,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에서 다른 점, 요거 차임 및 보증금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 요게 다르다는 거, 요거를 조심해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정도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 이거 추가해서 다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수 있고 판례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연결해서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